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사 법령 제도 이해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행정기본법, 또 행정사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또 민원행정에 관한 처리법, 또 컨설팅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난 앞 시간에는 행위사 법령 제도 이해에서 행위사법 1조의 목적에 따른 국민 편익을 위한 전반적인 법령 제도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부터 또 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또 여러 가지 행정법과 행정기본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행정기본법 중에서도 이제 특히 행정청, 행정행위와 관련된,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행정 처분이 됐을 때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행정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오늘 행정기본법과 함께 또 행정사법 관련된 모든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번에는 행정사 법령제도위의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사회 모든 경력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사와 관련된 거. 그러나 이제 오늘은 특별히 행정사와 직접 관련된 그동안에 제가 근무했던 또 일했던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대학원에서는 행정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특히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고 당국대학에 와서 박사를 했습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 나니까 바로 법정대 교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법률행정 종합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남북한 비교에서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참 이것도 미리 준비시킨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교육이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또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에서 이제 특히 국방부 통일부 또 서울특별시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실제 국민의 생활행정과 관련된 자치위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에 관해서 강의도 하고 또 국민들을 바로 법률 행정을 종합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또 헌법기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을 하면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법률 행정뿐만 아니라 민족의 통일관계, 남북 간의 비교에서도 이제 법률 행정 종합적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세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종합적으로 세계 각국 다니면서 동남아 지역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참 행정사 실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는 특히 20여 개 성 돌아다니면서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 경영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성장, 시장, 현장들 그 관료들이 아주 열심히 듣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로서는 저희가 이제 총장 임기를 마치고 나니까 바로 2013년도 행정사 법이 개정돼서 제1회로 자격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그러고 나서 2014년 바로 초에 1기로 교육을 받고
그때는 기본 소양 교육이 거의 한 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 교육까지 이렇게 받고 나서는 바로 서초구청에,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서초구 방배동이었기 때문에 서초구청에 바로 신고를 해서 또 서초구 법원 앞에 행정사, 소망행정사 사무실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초기에는 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한 3년여간 기본 소양교육은 물론 실습교육, 또 각종의 전문 자격사에 대한 여러가지 창업교육, 또 행정심판에 관한 교육 종합적으로 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히 출입국 관리 업무를 초기에 이제 제가 맡은 바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 업무도 중요하다 해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대행기관 대표행정사로도 제가 등록이 돼 있고, 또 공무원 연금공단 은퇴 지원 교육 강사로서도 그동안 역할을 했습니다. 또 회사법인 자문위원 교수도 하면서 회사행정사에 대한 여러가지,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회사행정사 중요하죠. 그런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행정사 교육은 물론 각종 행정심판 문제, 행정구제 문제를 다루고 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나오는 행정작용에 관한 것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작용하면 행정처분,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또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의신청 재심사,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작용이 있을 때, 또 행정처분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행정기본법 14조부터 23조까지 행정처분에 관한 게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이에 준한 행정작용, 이러한 적용 기준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작용을 다 우리 행정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어떻게 됐고, 공권력 행사가 어떻게 됐고, 또 이제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어떻게 했고, 이에 관한 우리가 여러가지 행정작용에 대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 행정사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적용 기준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나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봅시다. 헌법 10조 4항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죠. 제재 처분이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세법을 적용합니다.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법이 오히려 현재의 법보다도 국민에게 유리했을 때 그건 소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과태료 500만 원이 새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과거의 법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거의 법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이러한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AI 차량 이동 명령이라든가 CCTV, 과속 단속,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정보관계, 또 다양한 이런 창조적 변동 역군으로서의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된다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법상 계약, 우리 행정사 업무 중에 이제 계약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법상 계약도 있지만 공법상 계약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제고에 부합하는
행정 주체 간, 예를 들면 도로관리 합의를 한다든가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합의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행정청이 민간 수탁기관과 또 합의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계약에 관한 것도 우리가 관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반 행정주체와 또 사무위탁관계,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사들이 관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행정기본법 17조 인허가 의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관 처분, 재량이 있는 경우에 조건이나 기한, 부담, 철회 권을 하나 유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부관이죠. 근데 주던 인허가를 받으면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외에 그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의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 승인 시 도로 점용 인허가가 바로 의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사업들이. 이때 건축 인허가 받았을 때는 바로 그 주변 도로 점용 인허가 의제까지 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정사업소 이런 문제를 바로 알고 나가야 행정사업소 앞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24조의 인허가의 의제의 기준, 지금 말씀드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인허가, 주된 인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 이 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제3항에 따라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서 협의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의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25조, 행정기본법 25조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24조 3항, 사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된다. 이런 얘기죠.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조 인허가 의제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허가 의제의 경우에 관련 인허가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4조 25조 및 이 조의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 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작용의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강제가 있고 또 이의신청 재심사제도,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강제란 뭡니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상 강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행정 대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해서 철거하는 경우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또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행정 벌해가는 어떤 과징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금전 납부를 하도록, 또 직접 강제, 이거는 강제징수, 국세 등에 의해서 즉시 강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도로 폐쇄 필요 시에 경찰관이 즉시 또 폐쇄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것이 행정 강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인데요. 과징금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벌이죠.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데, 사실은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업이 잘 된 그 영업장을 갖다가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업은 하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국민으로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과징금 문제입니다. 또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법률의 신고로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을 때 행정청에서는 바로 그것을 행정 절차를 알려야 됩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고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반드시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처분서에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이런 절차가 없다면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심판할 때 잘 봐야 돼요. 행정청이 과연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그리고 행정심판에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음주운전에 관한 거라든가, 이건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법으로 정한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국세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또 공무원 징계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행정기본법의 36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심판법도 있죠. 그런데 제3조에 따라서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행정심판의 대상되는 처분을 했을 때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 구제를 받아야죠. 또 행정청은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 안 하면 그것도 행정절차상 하자죠.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가산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왜 10일이 늦어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의신청 하기 전에 먼저 행정심판도 할 수가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37조 행정기본법 37조 처분의 재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정처분, 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될 때는 바로 이 행정처분을 처리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라든가 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런 때는 바로 이제 이렇게 처분의 재심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청의 입법활동, 행정기본법 38조죠.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을 개정 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서 입법활동을 할 수가 있다. 행정청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 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 그 장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 해석. 그러나 법제처나 관련 행정부의 법령 해석도 중요하지만 분쟁 시 대법원 판례 확인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중앙에 관해서 법령 해석은 법제처 주로 합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 법령 해석에 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인 설립 인허가 또 이런 설립 인허가를 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그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에서 많이 이제 지방관서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지방관서에서는 그 굉장히 그 업무가 많이 그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을 해서 그 확답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법인 설립의 경우에 법제처에서 오는 내용을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의 지부, 법인의 지부, 지사 이런 것이 두세 곳 이상일 때는 중앙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이하 또 그 시기도 자치단체 산하에만 그 법인이 존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법령 해석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령 해석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기본법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제정에 대한 기대 효과가 그러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치행정의 완성 및 국민 권익 보호에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집행 원칙,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법치행정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법 집행을 쉽게 예측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적극 행정 구현, 그러니까 행정의 적극적 추진, 의무를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 인식 및 행태 전환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적극 행정 구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상당히 안일한 경우가 있거든요. 무사한 일.
북한의 행정 행태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의 관료들이 상당히 무사 안일주의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분석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규제 혁신 촉진, 이걸 위해서 행정기본법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또 행정법 체계를 효율화시켰다. 유사 공통제도를 체계화시켰고 행정법의 통일성, 효율성을 제고했고 국민과 공무원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심판 소망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행정심판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행정심판에 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해보면은 행정사로서 일을 해보면 행정심판이 많이 접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뭐 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서 뭐 일일이 인적사항이라든가 사건 번호 이런 것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금년에 했던 경험, 바로 최근에 인용받았던 경험, 이걸 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행정심판을 할 때 바로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행정청에 행정처분이 있게 되죠. 예를 들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또 뭐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 받으면 즉시 행정심판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동시 작성해서 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특히 업무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해놓으면 영업정지된 상태에서 영업정지가 예를 들면 3개월 하면 행정심판이 끝나버리면 이미 정지 기간이 끝나버립니다. 안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6개월 정지된 것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6개월도 행정심판이 끝나려면 거의 5, 6개월이 또 걸려요. 중앙행정심판에 간다든가 최종 종결까지 되기까지는, 더구나 형사법까지 되는 경우는 또 검찰, 경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를 바로 저는 이제 작성에 신청했는데 집행정지는 바로 4 내지 7일 만에 딱 나오더라고요. 재개월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이런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경 지나니까 이제 처음청에서 답변서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충 서면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서를 내면은 또 행정청에 그게 도착을 합니다. 그럼 행정청에서 답변서를 또 가져오잖아요. 답변서를 또 행정심판에 내면 답변서가 또 행정사에 옵니다. 민원일이 옵니다. 그럼 그 답변서 가지고 다시 또 보충 서면을 또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일 이내에 제출했는데 사실은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렇게 되면은 또 처분된 한 20여일 후에는 경찰에 고발 통보가 와요. 경찰에 업무정지는 이제 형사상 벌금형, 형사벌까지 거기 되니까 뭐 징역 얼마 또 벌금형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이 오니까 경찰이나 검찰까지 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고발이 되면 이제 경찰서에서 구청 고발 내용을 받아들여서 이제 되게 보통 이제 구청에서 오니까 또 구청 공채들 한 것이니까 그걸 믿잖아요. 믿어가지고 그대로 혐의 있음해 가지고 검찰을 송치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잘 행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제기와 함께 입증 자료 번복할 수 있는 뭐 녹취록이라든가 입증 자료도 다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해요. 그래서 검찰에 제출하면은 이제 민원 서류 접수한 검찰에서 경찰로 재수사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경찰에 가서 검찰 진술 내용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 혐의 없음 이제 불송치가 또 다행히 되면은 행정심판서 내연 후에 한 3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과 함께 추가 보충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송치 됐다는 것을. 그러면 상당히 그것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참고가 됩니다. 제3차 보충 서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이제 재결 일자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대개 재결
행정심판서 제출 후에 4개월 정도에 되면은 이제 그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재개월 다음날 16시경 인용 재개월 문자 발송도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개월 다음날 16시경에는 문자로 또 와요. 인용 재개월 후 3주 내에 문서로 인용 재개월서를 발송 예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4, 5개월이 되더라고요. 인용 재개월 문서 받고.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안 해놓고 행정심판만 한다면 벌써 영업정지 기간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큰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민 편익도 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사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국민 기본권, 행복 추구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이 한번 이루어지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연구해서 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에 또 더 잘해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행정심판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잠깐 인용 재개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사와 행정쟁송, 행정심판. 이건 뭐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겁니다. 행정쟁송은 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심판위원회에 하는 거죠. 요걸 우리가 우선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과 대리권 문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이제 우리 행정사, 대한행정사회에서도 행정심판 대리권, 이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상당히 참 많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대리권은 꼭 행정사가 이제 획득해야 된다. 행정사법에 규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 행정심판법에도 규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행정심판법 18조에 행정사는 위원회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또 대리권이 없는데 위원회에 또 행정사가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려면 또 시간도 걸리잖아요. 어떤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18조에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하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행정심판법에도 규정이 돼야 되고, 행정사법에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향후 입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있습니다. 근데 뭐 되게 취소심판이 대부분이에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죠. 무효확인심판은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입니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거부했다 이거죠. 이때 이제 잘못됐을 때 우리가 행정심판 하는 거죠. 행정소송도 거의 이제 이렇게 취소, 무효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런 게 있습니다만, 또 행정소송이나 당사자 소송, 기관 소송, 민중 소송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아까 말씀드려서 뭐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불변적 진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행정청의 직권 상급 행정청의 심판위원회,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으로는 취소 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무효 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 이행 심판은 행정처의 거부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 적격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이것은 아까 내가 잠깐 실제 인용 재결 받은 행정사 심판에 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사자 적격은 지금 앞에서 말씀 그런 거 적격을 해봐야 되고, 청구 취지는 간단히 우리가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를 취소한다. 또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몇 개월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이 매년 청구인에 대하여 한 귀화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구 원인은 이제 사실관계, 위법부당성, 법률관계, 기타 개인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관계는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운전을 하다 면허 취소가 됐다. 뭐 이렇게 하여튼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 적시해 주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위법부당성,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것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처분을 했느냐, 또 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이 인정될 때도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비례의 원칙, 행정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거 행정기본법에 나타난 이런 원칙들을 잘 써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별도로 행정심판에서 또 강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래도 우리 행정심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사 제도. 보통 우리가 1906년 경시청령 대섭 규제 규칙으로부터 제정 공포돼서 행정사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사실은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행정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정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현재 행정사 제도와 관련된 이런 규정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년 행사법이 제정 공포됐고, 75년 행정서사법 개정됐고, 또 이제 1995년 또 현행 행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사법이 개정됐고, 2011년 10월 대한행정사회를 대한행정사회로 이제 당시에 그때 변경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1월 1일 행정사법 시행, 1회 자격시험 실시 이후에 8개 협회가 설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6월 10일 현행 행정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한행정사회 통합 설립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주요 내용은 이제 법인을 3명 이상 행정사로 구성되는 법인 설립이 인정하게 됐고, 대한행정사회 설립, 또 행정사회 회원 의무 가입, 행사의 의무 가입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하도록 돼 있고,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을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사 교육 강화, 2년마다 연수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16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정사 이제 기본 소양 교육 받고 행정사 업무를 하다가 반드시 또 2년이 지나면 연수교육을 받고 또 해야 됩니다. 16시간. 행정사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번역 행정사 있다고 그랬죠. 또 이제 우리 행정사는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여기 바로 소속해서 이렇게 감독관청으로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법 개정을 하려면 또 행정안전위원회, 또 법사위원회 거쳐서 국회를 통과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해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 준수 사항, 이건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불가하다 되어 있죠. 행정사법 2조 1항 5호에 따른 업무,
이런 거라든가 또 신청 청구 신고 등의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도 불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2021년 6월 1일 국무회의에 통과됐고 6월 10일 시행된 행정사법과 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러한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법 1조 목적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 행정사법 2조에는 행정사 업무가 이제 잘 규정이 되어 있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이나 공인중개사법 이런 데 따라서 우리 행정사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고려해야 된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민원행정 또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민원행정처리법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그리고 또 내용지무효편 이런 것들을 많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권리나 의무 또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가 또 이제 사실증명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이건 번역행정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이제 이런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이라든가 인허가 면허를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인허가 신청은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안 됐을 때 사후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불복 신청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라 해서 행정심판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계 법령 등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의 응답 이것 바로 행정 컨설팅이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잘 해줘야 됩니다.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교통사고 또 이제 이런 사실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행정 절차를 알아야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목적도 보세요. 이 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 행정을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항상 목적입니다. 행정기본법에도 국민 권익 보호, 헌법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원처리법에 대한 그 정의는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국회나 정부기관이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행정기관이죠. 또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초중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각급 학교. 그러니까 국공립학교는 교사나 이제 그 교수들, 대학에는 교수들 바로 다 우리 행정사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그리고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36조 3항, 37조, 38조, 39조 2항부터 6항까지 또 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의 이제 권리와 의무죠. 민원을 처리하는 당사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바로 담당 공무원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요새는 친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기관의 작은 민원인 폭언, 폭행, 목적이 적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다른 민원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요청에 협조해야 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무를 방해하는 민원 또는 거짓 민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쓸데없이 남을 갖다가 자기 유익만 생각해서 남의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못 보다가는 정말 앞으로 행정심판에 이 시청에서 다 행정공무원들이 오히려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행정공무원도 잘해야 되고 민원인도 잘해야 되고 우리 행정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렇다고 우리 행정사는 항상 행정공무원들하고도 좋은 관계, 민원인들에게서도 이제 거짓 민원 없도록, 바른 민원은 바르게 반드시 공의가 승리하는 사유가 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처리 원칙, 정보 보호, 또 민원인 날독 있죠. 민원 처리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있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7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절대로 누설해서 안 됩니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절대로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원의 날까지 정했어요.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의 신청 접수죠. 민원의 신청 문서로 해야 되고, 또 기타 구술로,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인터넷 전자문서로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류 작성,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 전자문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조가 신설이 되는데 제9조 민원의 접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됩니다. 부당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잘 검토할 필요는 있죠. 부당한 민원인가 아닌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줘야 됩니다. 다만 기타 민원과 민원인 직접 방문하지 않냐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불필요한 서류를 그냥 행정기관에서 계속 달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과정에서 취약계층,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맞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실에 설치도 해서 이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법상 처분 당사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행정 절차법의 목적도 보세요. 이 법은 행정 절차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권익 보호가 모두 목적입니다. 행정기본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행정절차법, 다 국민의 권익이지 않아요. 국민의 권익 보호이잖아요.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행정작용을 얘기했죠. 여러 가지 행정작용, 행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소관행정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이란 각 목의 해당자를 얘기합니다. 행정처분을 당한 자라든가 그 상대가 되는 자, 또 행정처분을 하는 이제 처분청이라든가, 또 처분의 행정청의 직권으로 신청에 따라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도 당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정제 절차상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등이 있는데요. 전자문서, 정보통신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게 바로 청문입니다. 당사자의 의견을 안 듣고 행정청이 어떤 민원 서류만 받아가지고 바로 처분을 해도 안 되거든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경우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당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의견 제출, 의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의견서를 바르게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절차도 보면은 어느 때는 참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거짓 민원을 제시했는데 거짓 민원의 의견서는 들어왔는데 반드시 그것도 또 이쪽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걸 바로 보고 또 이쪽에서 당한 피해자는 또 신청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문서라는 것은 컴퓨터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자동적인 형태로서 송신, 수신되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전자통신망을 통해서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작,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여 정보통신 체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는 처분 신고와 행정사 입법 예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신의 성실, 투명성, 행정업무 혁신, 이것은 행정윤리에도 나옵니다만 신의 성실의 원칙, 또 투명해야 되고 또 행정업무의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모든 걸 고려해서 잘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상 또 이제 업무 범위도 있어요. 비송사건이란 뭡니까? 소송사건과 구별에 관해서는 많은 학설도 있습니다. 한국의 통설은 판단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어서 법원이 단순히 그 법률을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 소송사건이라 해서 이를 사법자범으로 취급하고, 비송사건은 그 판단을 법원의 한 목적, 재량에 위임하여 법관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송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적용 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 사건은 비송사건이라고 하는데, 관할 법원은 법원의 토지 관할의 주소에 의하여 정해질 경우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했다는 그 거소지 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의 주요 업무를 보면 민법상, 상법상, 법인 설립, 해산, 청산 절차, 법인 등기 등 바로 비송사건입니다. 신탁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 공탁, 감정에 관한 사건들이 비송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정사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업무는 보통 이렇게 이제 출입국 관리, 행정심판, 권리구제, 사실조사, 부동산, 아까 우리 2조 업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 설립, 권리 의무, 계약, 민원 행정.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관련 법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출입국 관리 행정이라면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국제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면허, 음주운전 면허가
그런 것도 그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수행할 때는 반드시 그 기본 법령을 알아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윤리와 자세, 행정사의 품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국민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정 성실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상호간의 신의와 신뢰를 존중하고 예의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 분야, 전문가로서의 문화적 소양과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화합해야 됩니다. 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아주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자세, 행정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윤리상에. 그래서 이제 행정사로서 4A 성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얼로간스, 또 얼로간스 바로 교만하면 안 된다. 얼로니스, 너무 또 외로워해도 안 된다. 또 애드벤처 시킹, 바로 어떤 모험적인 그런 걸 해도 안 된다. 애달터리, 성적 관계 조심해야 한다. 이 네 가지를 조심해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심리학자죠, 스티븐 버글레에서는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윤리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윤리를 행정사로서 잘 지켜야 된다. 윤리 내용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업무도 보면은 행정사 아닌 사람도에 대한 금지사항. 우리 행정사도 다른 법에 적용된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국가 전문사도 우리 전문자격사도 우리 행정사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아까 2조에 규정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는 타자 자격사와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또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도 윤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행정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야 된다, 그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예를 들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아프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다 그 업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또 비밀 엄수를 해야 됩니다. 행정사가 할 때 어떤 거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을 엄수합니다. 이게 개인정보법에도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법을 작성해서 구청에 또 이렇게 저도 뭐 여러 번 구청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 처리법 작성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또 법인 설립 문제,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관련 법과 행정사법,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건 알아야 돼요. 국가유공자 업무 할 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야 돼요. 영업정지 취소구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알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이거는 도로교통법, 출입관련법, 국적법, 출입관련법, 학교 폭력에 관한, 요즘에 학교 폭력이 많이 나오는데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또 건축,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 건축법, 부동산 손실보상, 헌법 제23조에 근거한 이러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공시가격 조정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허가 대리 업무, 각종 인허가, 뭐 산업 직접 활성화법이라든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인허가, 이런 것들을, 또 여기는 민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환경 분쟁 조정 문제, 환경 분쟁 조정법, 자동차 등록 업무는 자동차 관리법,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국민상담 컨설팅, 이거는 보세요. 행정사는 바로 아까 행정사법 이제 2조 6항에 상담을 잘 해줘야 돼요. 컨설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컨설팅이란 용어는 아주 국제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컨설팅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경영, 업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 포착하고
학습을 촉진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관리자와 조직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 자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컨설팅이라는, 저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기업 진단을 할 때 바로 그때 그 경영 교수들이 그런 일 하더라고요.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것이다. 바로 간단히 얘기해요. 의사가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 그렇죠? 경영, 조직을 진단해서 치료해 주고, 인사관리 진단해서 지도해 주고, 재무관리 진단해서 지도해 주는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가 들어오면 바로 그 진단해서 잘 처리해 주는 거죠. 그렇죠? 또 지도해 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컨설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 이제 그 컨설팅 과정도 보면 행정사가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 교육 끝나면 바로 이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행정사 실무 교육 그 수료증이 오잖아요. 그럼 수료증이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바로 시군구청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출입국 업무를 할 때는 출입국 관련 기관, 법무부 출입 외국인청 있죠. 바로 대행기관에서 등록을 해야 되고, 또 행정사 등록도 우리 행정사협회 업무를 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과 상담 또 위임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사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이제 행정사 업무 처리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다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무실 입지 선정. 뭐 여러분, 사무실 입지 선정은 뭐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 음주운전의 경우는 경찰서 앞이라든가, 뭐 출입국 관련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 옆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면 대림동 하면 중국 동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동대문 저쪽은 러시아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돼서 장소를 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디가 있다고 해도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저도 법원 앞에 또 그 사무실이 5층에 있습니다만 아무런 관계없더라고요. 5층에 있어도. 많이 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리고 하니까 디지털 시대에 관계없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런 그 중심은 뭡니까? 정보통신기술 ICT죠. 또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바로 이것이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시대를 19세기 초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장 생산이 중심이었죠. 2차 산업혁명 시대 19세기 후반 전기 동력, 3차 20세기 중반 인터넷 세계가 하나 되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이제 그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장했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알고 행정사로서 이런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행정사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행정 법률에서 강의할 때 변호사들도 몇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모두 그 홍보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통 홈페이지, 블로그, 뭐 카카오톡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유튜브가 텔레비보다 더 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행정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 강의도 제가 이제 나가면,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전부 명함도 교환하고 전화번호도 알고 해서 다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법령제도 이런 걸 강의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에 저한테 연락도 주시면 제가 강의안도 보내드리고, 제 유튜브 박완신, 남은 박완신 TV 치면은 바로 제가 이제 대학의 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박완신 총장 TV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네이버나 다음에 치면은 총장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구글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구글에서 또 파트너로 승인이 났습니다. 유튜브 승인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또
올려놓으면 금방 뭐 이렇게 조회수도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독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행정사 교육을 받고 행정사 업을 할 때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바로 알리세요. 알리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국민편의 상담 설득 컨설팅 기법에서 고대 유명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사람은 로고스적 설득 방법, 파토스, 에토스 설득 방법을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로고스는 논리가 정해내야 되고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정보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실 대상을 고객을 상담할 때 이런 논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파토스, 감성에도 호소해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라고 그러죠.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해왔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정말 내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감성에도 호소해주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성품, 신뢰성, 설득 방법 중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짓 있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허풍을 쳐도 안 되거든요. 고객이 왔을 때 진실해 보여요. 근데 우리 행정사님들은 비교적 신뢰를 해줍니다. 고객들이. 뭐 시험 출신도 그렇지만 또 공직자들도 많고 공무원 생활하는 분도 많고 시험 또 합격해서 오신 분들 다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성품에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자 피터 드라카는 경영이란 인간 경영이에요. 인간 경영의 뿌리에는 근면과 진실,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혁신 경영을 이끄는 중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경영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하나의 행정사로서 이렇게 컨설팅을 잘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최고의 국가 전문자에게 있어서 행정사는 행사법 1조에 규정된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비전을 갖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는 21세기 지식경영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 자격사로서 이제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변동력군으로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국민을 위해 사랑과 헌신, 근명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사 여러분, 제 법령제도 이해에 관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제 강의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정사로서 행정사 창업을 하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실 때 오늘 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어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에 크신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